안녕하십니까. 수보병TV의 배동입니다. 오늘은 2021년 7월 근로복지기본법이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고소득 자영업자 대표님들한테 희소식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전달해 볼까 합니다. 소득세 절세 그리고 직원복지 관련된 두 마리 토끼를 갖다 같이 잡을 수 있는 희소식. 병원 특히 원장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강의의 주제, 그 진행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서의 주 타겟, 왜 의사일까요? 두 번째, 그렇다면 병원 원장님 입장에서는 대안과 그런 실행, 그 소명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세 번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는 만큼 진행을 갖다 할 수 있다고 합리적이고 새로운 어떤 제도 도입에 대한 부분, 우리 사업체는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조사 시 직업군 중에서 1순위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국세청 세무조사 시 1순위 직업은 그런 시장은 그런 직업은 맞습니다. 독보적으로 병원 원장, 즉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렇다면 이 국세청, 이 과세관청은 왜 의사를 갖다 집중 타겟으로 해서 세무조사를 갖다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올까요? 첫 번째, 고소득자이기 때문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죠. 세무조사라는 부분은 탈세라는 부분이 됐을 때 가장 큰 이유 때문에 조사가 나오게 되는데 이 저소득자 같은 경우는 그 메인 타겟이 아니겠죠. 두 번째, 고소득자이면서 전문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의사를 메인 타겟으로 생각을 갖다 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는 이 의사시장 관련된 모니터링 및 세무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데이터가 있습니다. 즉, 진료 과목이 뭐냐, 두 번째, 지역이 어디냐.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인데 이 정형외과 개원을 서울에서 했고 아니면 지방 대도시에서 했고 아니면 소도시에서 했고 이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소득세 신고를 갖다가 최소한 어느 정도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현저하게 모자르게 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그러면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병의원 원장님들을 갖다가 만나보면 두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원 사업체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이 이 사업체가 크면 클수록 이 고민의 깊이와 강도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금이 대부분 42%를 갖다가 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 세금을 많이 내면서 어떤 세무조사에 대해서 집중 타겟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덜 내면서 타겟이 안 되는 게 좋습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한데, 두 번째, 대표님은 이 부분 때문에 고액의 세금 납부, 거기에 세무조사 관련된 늘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걸 원치 않는 원자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갖다 하고 떳떳하게 대한민국에서 이 병원으로서 사업을 갖다 하는지에 대한 마인드가 세팅이 됐다면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개인 사업자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갖다 하는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성질신고 과세 대상자는 6월 달에 이 부분을 갖다 신고해서 납부를 갖다 하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병원 원장님이라고 치고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 관련된 플로우를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세무사 통해서 신고를 갖다 했을 때 종합소득세 납부 계산서에 4번 항목 세액의 계산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합소득금액,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율 이런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갈비집 큰 데라고 생각을 갖다가 예를 들든 아니면 병원이라고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계산에 대한 부분이 종합소득 금액이 60억이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 700 그리고 과세표준은 이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갖다 빼니까 59억 9,300이 될 겁니다. 종합소득세율 자체가 이 구간이라면 지방소득세 10%를 갖다 빼더라도 42% 구간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이 금액에서 과세표준에서 기본적으로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다 빼겠죠.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을 갖다 과세표준에서 빼야지 기본적으로 세금을 갖다 내게 되는데 산출세액을 갖다 빼고 그리고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 이 대한민국에는 세액 감면과 공제 관련된 부분이 100여 가지가 넘는데 지금 현재 가장 핫한 게 고용 관련된 세액 공제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경정청구세금 환급이라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병원에서 이런 부분이 세액 감면은 전혀 없고 세액 공제가 한 2억 정도 된다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결정세액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에서 산출세액을 갖다가 생각을 하고 세액 감면, 공제 관련된 부분을 갖다 공제하면 세금을 낼 수 있는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혹시라도 세금을 갖다가 지연 납부하거나 그랬을 때 가산세가 있으면 이 부분이 플러스가 되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까 세액공제 항목 2억이라고 쳤을 때 25억 1,706만 원에서 2억을 빼면 23억 1,0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세금이 23억입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이 23억인데 여기에서 혹시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연합이라는 게 있죠. 기납부 세금이 29억 정도가 있다고 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체에서는 6월 달에 낼 금액이 총 종합소득 23억인데 9억을 중간연합을 했고 14억 1,700 정도가 세금을 낼 부분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23억이라는 돈이 이게 병원이든 큰 규모의 식당이든 일반 어떤 대표가 1년에 이 23억이라는 세금을 갖다가 낸다는 것 자체는 찾아보기가 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14억이라는 기납부 세금을 갖다 빼고 그 환급할 세금을 갖다가 계산했을 때 이 부분을 14억이라 했을 때 2개월에 나눠 낼래 바로 낼래 금액에 따라 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이런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세금을 갖다 덜 내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항목을 갖다 늘리든 세액 감면이나 공제 항목을 우리 사업체에서 어떤 부분이 되는지를 갖다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갖다가 많이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게 되겠죠. 또 기부를 많이 하든가 아니면 다음 부분은 사실은 뭐 불법인데 가공자료를 갖다가 여기에 대입을 갖다 시키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세금을 덜 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부분은 당연히 하면 안 되겠고 요거 이외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또 세금을 갖다 감면받아야 되는데 덜 냈으면 좋았는데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서 이런 방법이 있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가 있습니다. 복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해 번 소득을 갖다가 갖고 있다가 다른 해에 소득이 많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경비로 활용할 수가 있다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핵심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다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병원 원장님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절세를 갖다 하고 실행을 갖다 합니다. 첫 번째, MSO 법인, 그리고 마케팅 법인, 제도 유통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해서 이 부분에 의해서 활용을 갖다 하든 재단 법인을 갖다 설립을 합니다. 문화재단이나 의료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단을 갖다가 설립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부동산 개발업이나 어떤 부동산 임대업 관련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가족 관련된 특수관계인을 갖다 주주로 갖다 구성을 해서 이 수익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갖다 합니다. 그리고 절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 공동사업자를 많이 하시죠. 과세는 공동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별로 기본적으로 과세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2명, 3명 규모가 많이 되는 데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원장님들이
같이 이 사업자를 갖다 내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제 수단에 대한 도입, 피지 결제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 무조건 합법이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이 관련된 내용을 갖다 도입하고 하는 원장님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4, 5년 전에 많이 하셨을 겁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여갖고 연구인력에 대한 이런 부분을 갖다 공제를 받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세무조사를 갖다 많이 받는 원장님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또 폐오프 다시 재오픈을 갖다 하는 원장님, 즉 과세관청에서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과세관청이 이런 부분을 갖다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원장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갖다 도입을 했을 때 나중에 향후 문제가 됐을 때 그거에 따른 문제가 안 되기 위한 소명에 대한 준비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게 이 원장님의 병원 원장님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련된 내용은 근로복지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을 갖다 안내해 드리는 내용이라 기본적으로 고소득 개인 사업자를 갖다 운영하시는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거의 모른다고 이해를 갖다 하셔도 됩니다. 자세한 부분은 연락을 갖다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갖다 드릴 건데요. 땡땡 복지기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을 갖다 해서 만드는 법인입니다. 즉, 첫 번째 사내 땡땡 복지기금이라는 유형이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동 땡땡 복지기금이라는 법인을, 즉 이 관련된 부분은 비영리법인에 대한 법인을 갖다가 설립을 갖다 하는 겁니다. 제가 법인 관련된 일을 갖다 20년쯤 넘게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금 관련된 과세 정부기관은 국세청이고요. 고용지원금 관련된 부분은 고용노동부입니다. 근데 고용노동부를 갖다 관장하는 걸 노무사라고 하고 세무서에 관여되는 부분이 세무사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어떤 제도를 갖다 도입했을 때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큰데 이 두 가지 영역에 따라서 각각 정보의 부재로 인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합을 못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런 세무사나 노무사가 제한을 못하는 그런 전문직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에 그리고 86조 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50조 항목에 보면 근로복지기본법에 이 사내 땡땡 근로복지기금 제도 관련된 운영 관련된 좀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 관련된 부분은 법인격 그리고 권익과 근로 조건의 유지 관련된 기본 내용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갖다 운영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86조 2항에 기본적으로 이 대통령에 의해서 재산을 갖다 출연할 수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대한 부분을 노무사도 기본적으로 보지 않으면 모르고요. 세무사는 특히 더 모릅니다. 제가 참고로 여기에서는 뭐 100%다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갖다 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9조 항목에 의하면 올해 7월 이후에 일부 개정이 된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보면 이 관련된 법인을 갖다 설립했을 때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의 계산에 대한 항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정 항목이 95년부터 2021년 2월 17일까지 그리고 올해 7월 1일에 대통령령 일부 개정에 의해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한 부분이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법인을 갖다가 비영리법인을 갖다 설립을 했을 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다는 부분이 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구항에 보면은 이 기금 출연한 금품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비로서 필요경비로서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적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나와 있고요. 이 또한 조특법, 즉 조세특례제한법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근로복지기금 관련된 운영 관련된 법령에 대한 시행령입니다. 제가 초기에 희소식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냐면 이 기금법인 설립에 대한 부분은 좀 됐습니다. 근데 법인 관련된 어떤 사업체에서만 좀 진행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법령 관련된 부분이 법인 사업체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체도 가능하다는 게 희소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도입을 갖다 하면 첫 번째 세금 자체, 가처분 소득 자체는 더 늘어납니다. 급여를 갖다 많이 받길 원하는데 많이 받는 부분에서 세금을 많이 낸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경우가 아닐까 합니다. 즉 급여는 올라가고 세금은 기본적으로 줄어들고 직원 복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올라가서 직원 만족에 대한 부분이 상당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기금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도해는 이렇습니다. 법인이든 현재 병원 원장님이든 아니 개인 사업자의 고소득 자영업자 대표든 이 부분에 있어서 법인을 하나 설립을 갖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인은 비영리 법인입니다. 이 비영리 법인에 대한 어떤 기금의 기본적인 출연은 법인 대표가 됐든 대표 원장님이 됐든 금액을 갖다가 1억이면 1억, 5억이면 5억, 10억이면 10억 이 관련된 부분을 갖다가 출연을 갖다가 합니다. 이 출연이란 얘기는 기부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금법인을 갖다가 지금 병원 내 아니면 법인 내에 같은 대표 입장으로 법인을 갖다가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 법이다 보니까 이 비영리 법인에서 지급되는 기본적인 물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즉 직원들이 혜택을 갖다 보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서 자세한 부분에 대한 활용과 응용은 상담 시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갖다 드릴 거고요. 이 관련된 부분이 일반적인 도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직원한테 기본 월급 이외에 상여를 갖다 1,000만 원을 갖다 준다. 그러면 1,000만 원만 준다는 부분이 기분이 좋아서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때는 직원과 개인 사업자 대표 아니면 원장님이라고 하면 원장님이 추가로 납부해야 될 부분은 4대 보험료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이 어바웃으로 계산을 갖다 해보니 기본적으로 약 한 230만 원 안팎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상여, 즉 물품에 따른 어떤 복지 혜택에 대한 부분을 1천만 원 상당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이 기금법인에서 출연하게 되면은 이 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인 세금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기금법인에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급여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도 없을 뿐더러 4대 보험을 갖다 추가로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갖다 드리는데도 이해를 갖다 못하시는 대표님들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겁니다. 선택적 복지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이상에서 포인트를 갖다 제공하고 그 포인트만큼 사용을 해서 차감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있는데 중소기업,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외형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데 같은 경우는 뭐가 거창하게 이런 부분이 필요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포인트로 뭐 생필품, 가전제품, 학원, 책 구입비, 문화, 여가 이런 부분을 갖다 쓰게 되는데 이 관련된 오늘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을 통해서 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 병원이면 어떤 직원에 대한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복지제도를 갖다가 이 기금법인에서 복지기금을 갖다가 대체 그리고 대신한다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법인을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 이렇습니다. 이 기금법인에서 지급이 되는 물품 형태에 이 관련된 부분은 직원이 이 근로복지기금법인에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임금이 아닙니다. 임금이 아니고 비영리법인, 즉 이 법인에서 이 물품이라 받게 되면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갖다 안 내는 거고 4대 보험을 갖다가 추가로 안 내는 부분인 거고 임금이 아니고 증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인에서 지급이 되는 직원들의 각각에 따른 명절 선물이 됐든 어떤 복지 혜택이 됐든 헬스 뭐 이런 기타 금품 등은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임금이 아니다 보니까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공제가 당연히 안 될 거고요. 즉 임금 외에 금품이 임금으로 인정되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각종 수당 이런 평균임금, 통상임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포함되지 않아서 임금, 어떤 세금 인상 그런 걱정 없이 금품을 직원들한테 제공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금이 아니고요. 증여로 인정을 갖다 해서 사회통념상 큰 금액이 매년 지급이 안 되면 기본적으로 비과세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즉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세율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병원 원장님이 뭐 42%가이라고 했을 때 이 증여세율은 1억 이하는 10%, 뭐 35%는 50%인데 이 기준에 의해서 인별로 하기 때문에 활용 정도에 따라서 상당한 혜택을 갖다 볼 수 있는 부분이 이 기금 법인에 대한 비영리 법인 설립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법인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주택구입부터 해서 우리사주 구입비 지원, 생활안전자금 대부, 재난구호자금, 장학금 지급, 장학금도 근로자 자녀, 문화활동 지원, 근로자의 지원, 경조사비, 단체보험, 자녀 학원비, 명렬선물, 콘도 사용권, 건강진단비 이런 혜택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근로자만을 위한 이 기금법인에 대한 활용이 이 유튜브 상에서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상담이 갔을 때는 이 근로자에 대한 부분 플러스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정관상 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있어서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정관상 규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입 순서 및 사후 관리가 좀 중요한데요. 이걸 갖다 설립만 해주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설립 이후 이 자금을 갖다 어떻게 활용을 하고 관리를 갖다가 하는 게 이 법인 도입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가끔 행정사나 기타 등등의 어떤 저기를 설립을 갖다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설립은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지 않지만 실무를 갖다 많이 아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 이후에 대한 관리, 우리 사업체에 어떻게 운영이 됐을 이런 거에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 구성은 어떤 사측 그리고 노측 관련된 최소한의 필요 인원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관련된 준비위원회, 그리고 정관 작성, 그 노동청 인가, 등기 신청, 등기가 나오면은 사업자 등록 신청, 그리고 법인 계좌 개설, 출연금, 송금. 이 출연금을 송금을 갖다가 매년 해야지만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세금으로 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기금에 대한 집행, 결산 후 3개월 이내 신고, 매년 이 어떤 소득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 법인에다가 출연을 갖다 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면서 법인 설립을 통해서 기금이 지급이 됐을 때 이거에 대한 혜택이 많다는, 즉 소득세 절세와 그리고 근로자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을 갖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이 법인 설립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도입만 하고 실무를 갖다 못한다면, 그죠? 이런 거에 대한 활용 실무, 도입을 하고 나서 회계 처리에 대한 부분, 기금 처리, 그리고 향후에 어떤 이거 관련된 집행으로 인해서 세무서에서 우편이 오죠. 이거 관련된 소명을 갖다 해라. 소명을 갖다 하라는 부분은 절대 겁을 내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준비를 갖다가 철저하게 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